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 해법. 오늘은요, 글로벌 경제에 대해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유신익 박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 20여 년 정도 이코노미스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 그리고 금융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분석을 했는데, 시청자님들하고 이번에도 좀 좋은 이슈와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 같이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박사님. 미국 금리 인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4년 반 만에 금리를 0.5%포인트 이제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이제 긴축 통화 정책 기조에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은 이번 인하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인하를 하게 된 원인, 이유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나쁜데 나쁜 건 아니야. 좋은 데는 좋은 건 아니야. 이번 파월 의장이 바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용시장이 구조적으로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 근데 현재 고용시장이 나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속으로 찔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찔리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도에 고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 비농업 고용이 원래는 한 290만 가까이 정도 이제 증가한 걸로 예측이 됐다가 지난달, 지지난달에 하향 조정이 됐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210만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는데 너무 고금리를 유지했으니까 화들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금리를, 그러면 이제는 그때 당시에 고용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걸 감안하면 어느 정도 많이 내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50pp 인하를 해준 것이고,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사실 그 사이클이 예전처럼 인상을 하면 계속 인상하고 인하를 하면 계속 인하를 하는 사이클, 이런 사이클이 아닐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내년도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들어오면 일단 재정 지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출을 하면서도 공격적인 부양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페드가 녹록하게 이제 금리를 지속적인 인하를 하기는 좀 힘들고, 완만하게 굉장히 스테디하게 천천히 지루할 정도로 인하를 늦추면서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이 그런 발언을 했죠. 기자회견에서 대선 전에 나는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도 없고 그런 영향력 없이 페드가 결정을 자체적으로 한 거다. 근데 사실 어떤 대통령이 오든 이렇게 연준이 금리를 50pp를 내려주고 올 연말까지 또 내려준다고 한다면 사실 채권 시장을 좀 문을 열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기준금리 상단은 5.5였는데 시장금리, 10년물 금리 3.7, 3.5 요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괴리가 너무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금리는 언제든 튀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기준금리를 낮춰주면 어찌됐든 이제 채권금리가 변동은 조금 약화되기 때문에, 채권의 금리가 변동이 약화된다는 거는 뭐냐면 내년도 돼서도 분명히 신행정부는 국채 발행을 해서 예산을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국채 발행을 할 때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참여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채권을 좀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됐다, 뭐 이렇게 보십니다. 미 연준의 이제 움직임에 이제 한은이 10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또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박사님 어떻게 전망하시고 근데 계시고? 한국은행은 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창용 총재가 취임할 때 제가 대략 제가 기억하기로는 17번 구조조정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구조조정 얘기를 많이 하고 가계부채 얘기를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제 과거와 다르게 이제 통화정책 신용 보고서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전문 보고서를 통해서 부채, 그다음에 집값, 사교육, 그런 문제들, 아니면 이제 가계부채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냥 가계부채는 원래 많으면 안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GDP 대비 80%, 가계 신용이 80%를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미 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들의 지갑에서 100만 원을 받으면 월급에 항상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고정적으로 이자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항상 제한이 되니까 소비는 당연히 다운그레이드가 된다. 그런 취지의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적인,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통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독립적으로 좀 약간 좀 강건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한은이 50pp나 했다고 바로 따라갈까?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은 입장에서는 더 추이를 지켜보다가 추세적 인하가 확실하다고 판단이 될 때 인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이 금리에도 가계부채가 이렇게 폭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상태에서 또 다른 자산 버블을 만들 정도로 그러니까 페드의 정책에 너무 이렇게 답습해서 따라가는 게 시급하진 않을 것 같다 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입니다. 2년 만에 미국 장단기 금리가 이제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이렇게 과거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이제 해소될 때 경기 침체 신호였다. 이런 또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실까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다가 해소가 되면 뒤늦게서야 그때 침체가 온다 그러는데 사실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구조적인 변화가 2000년 중반, 그러니까 서프라임 위기 이후부터 나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 금리는 2000년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다 삽니다. 항상 삽니다. 침체가 있던 없던 무조건 삽니다. 왜냐하면 그게 미국 경제를 어쨌든 10년물 발행량이 좀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거를 발행이 되고 그걸 사줘야지 미국의 행정부 입장에서 돈이 있는 거예요.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연준도 거기에 뛰어들었고 최근 들어서는 상업은행들도 경기가 좋던 나쁘던 국채는 마이너스가 나도 사죠. SVB 사태 기억하시죠? 사실 투자할 마땅한 대상이 없어요.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BIS 비율이나 여러 가지 자본 요건을 지키려면 국채밖에 없거든요. 근데 장기 국채를 사는 거죠. 그냥 갖고 있으면 어찌됐든 장기 국채에 대해서는 연준도 계속적으로 매입을 해주는 상황이고 언젠가는 침체가 10년 있다가라도 한 번 오면 어쨌든 그동안엔 이자를 받다가 가격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그전과 다르게 항상 고정적으로 탄탄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사면 장기 국채 금리는 떨어져 있겠죠. 근데 단기 금리는 오히려 반등을 하거나 변동이 심하겠죠. 그러면 이 차이를 빼면 역전이죠. 그 역전을 두고서 침체의 사전적 시그널이다. 그게 해소됐으니 이제 침체는 곧 올 거다. 이런 해석이 이미 출발부터 좀 잘못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박사님은 이번 첫 TV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번에 이제 2차 토론회 얼마 전에 열렸었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트럼프가 중심을 잃었다. 평정심을 잃었다. 그러니까 정책 토론회잖아요. 근데 뭐 이민자들이 뭐 식용 뭘 먹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해리스의 그 유세장에는 사람들이 왔다가 다 떠나간다. 근데 해리스가 한번 또 공격을 하니까 아예 오지도 않는다면서요. 트럼프 유세장에는 뭐 이런 공격을 하니까 이제 막 안 좋은 표정을 짓고 그 다음에 스위프트가 지지를 하는 분이 해리스라고 하니까 뒤늦게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악플하고 뭐 안 좋은 멘트를 그러니까 이만큼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가 외쳤던 신재생의 복원, 그 다음에 미국의 일자리 지키기,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역 관세에 대한 것들,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 이것들이 드러나지 못했어요. 왜 못 드러났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 해리스도 이미 그 카드 정책은 다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거기다 하나 더 얹었죠. 다민족주의, 그 다음에 포용주의 정책, 이런 걸 하니까 여성들, 그 다음에 유색인종들, 다른 많은 이제 그 유권자들이 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본인은 이제 나는 바이든과 또 다른 정책을 할 것이다. 나는 바이든과 결이 다르다는 어떤 입장을 표명하니까 그때부터인지 사실 트럼프가 조금 많이 우리 속된 표현으로 많이 이렇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위축이 되면서 약간 왜 정책 얘기 안 하고 비난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만큼 정책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는 오히려 지금 해리스 쪽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든의 정책을 이어가면서도 일자리도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포용주의를 하니까 사람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분이 또 만만치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정치 외교학적으로는 미국은 경제는 좋을지 모르지만 정치 외교학적으로는 되게 무섭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철저한 인권주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스라엘을 미국은 지지를 하죠. 하지만 한때는 이스라엘의 폭격과 공격이 너무 많으니까 팔레스타인 국민을 걱정하게 됐거든요. 그만큼 그 가치관이나 철학, 외교 철학이 미국의 그 원래 전통적인 그 라인하고 약간 결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혼선과 혼란과 좀 약간의
그 부딪힘, 컨플릭트가 많아질 수 있는 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여전히 뭐 이거는 누가 좋고 누가 돼야 되고 이런 걸 떠나서 해리스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 이런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해리스와 트럼프 둘 중에 이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네네.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는 네. 그게 달라질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조금 각각 후보 어떤 사람이 당선되면 어떤 영향을 우리가 받는지 설명을 해주시자면. 우리 사실 생각 많이 안 해도 되는 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썩 좋을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전 세계적인 범용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 경기는 살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재생을 탈피를 해서 전통 에너지를 쓰면서 연료 효율화를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조업들이 다 좋아지면 파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낙수 효과. 그러니까 위에서 미국이 좀 제조업이 살아나면 사실 한국도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만 관세를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관세가 이번에 가장 큰 무기예요. 그래서 중국한테 관세를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는 굉장히 고율 관세로 하고 일반 상품 60% 이상 다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중국이 여기서 또 다운그레이드가 되면 또다시 한국 같은 경우도 수출할 수 있는, 중국에 그나마 수출을 그동안에도 힘들게 했는데 그런 경우는 또 약화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한테도 관세를 매길 거예요. 또 본격적으로.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우리 전체적인 제조업 경기가 훈풍이 불어도 우리한테는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다만 금융적으로만 보면 이분은 이제 금융, 달러 약세 주장, 금리 인하 주장, 그 다음에 주가 살리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항상 트럼프는 가슴은 차갑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갑은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밤에 어쨌든 아주 막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불안해서 자지만 어쨌든 주가를 살리는 데는 되게 노력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융시장은 그래도 그나마 좀 잘 버텨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해리스가 이제 대통령이 되신다면 당연히 이제 EV 배터리 전기차 관련되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메리트 있는 산업이니까 이쪽이 좀 다시 급부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신재생 쪽에 바이든이 인프라 투자 포함해서 1조 8천억 풀었는데 이분은 10조 달러는 풀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건 어마무시하게 돈이 더 풀릴 수 있고, 그건 또 유동성 버블과 함께 어느 정도 자산 가격이 좋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는데 뭐 어떻게 될까요? 페드는 어떻고 하는 어떻고, 이 사이클이 또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물가의 불안이 또 가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만약에 그 전체적인 자산 버블의 이슈가 또 한번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좀 포퓰리즘적인 부분이 좀 많이 부각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박사님 저서 다가올 5년 미래 경제를 말한다 해서 달러를 대체할 통화는 아직 없다.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 이유에 대해서 네네.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 부제가 더 저는 마음에 듭니다. 제가 이걸로 지었거든요. 경제의 신은 죽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달러는 부채가 많죠. 미국은 부채가 많죠. 적자도 항상 누적적이죠. 원래는 올해는 사실 바이든 정부가 딱 들어섰을 때 그때의 예상대로 하면 올해는 그 미국의 재정이 흑자가 났었어야 돼요. 그 계획대로 지금 세제 개혁과 여러 정책들을 시행했거든요. 근데 이걸 못 지키죠. 근데 그러면 미국 말고 다른 나라를 생각해 볼게요. 일본 어떨까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가 더 많아요. 안에서 물론 다 해소해 주고 있죠. BOJ하고 그 다음에 연기금 펀드들이 다 해소를 해주고 있죠. 다 국채를 사주니까. 유럽은 어떨까요? 재정 적자가 멈추질 않습니다. 계속 이제 지금의 재정 적자 수준은 예전에 그 남유럽 재정 위기, 그 다음에 그리스발 재정 위기 있었잖아요. 그때의 재정 적자 수준하고 거의 비슷해요.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미국을 욕하지만 저는 미국 편을 들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하고 있는 적자와 그 다음에 국가 부채를 통해서 돈을 마련하고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고 이런 구조는 사실상 어느 나라나 지금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무역으로 선순환되면서 서로 싼 걸 사주고 비싼 거를 어느 정도 팔 수 있고 이런 구조는 이제 깨졌거든요. 다 저성장이에요. 그러면은 밖에서 돈을 못 벌면 안에서 살림살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자에 의한 예산 그다음에 국채 발행의 패턴들은 반복이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본질적으로 적자기 때문에 달러가 무너져라고 표현하지만 저희가 그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상대 통화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학교에 학생들이 다 있어요. 1, 2, 3, 4, 5, 6, 10등까지 쫙 있는데 1등이 성적이 떨어져요. 그래서 올림피아드 이제 수학 경시대회 이제 나가는데 그러면 1등이 떨어졌다고 1등을 내보내지 않고 3등을 내보낼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1등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 모두 다 처한 구조적인 불안정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달러 말고 유로화를 살까? 엔화를 살까? 다른 거 뭐 파운드를 살까? 호주 달러를 살까? 생각해 보면 그래도 미국 달러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은 아직도 열심히 노력하죠. 적자를 보는 대신에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죠. 아마 다음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 대통령도 똑같이 할 겁니다. 더 공격적으로 할 겁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아직 지표도 침체를 안 가리키는데 다음 이제 대통령이 올 상황에서 침체를 얘기한다. 이게 너무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이제 금리하고 연결하면 그렇게 금리를 많이 못 내릴 것 같다. 올해는 이제 약간은 이제 이벤트성으로 좀 내리더라도 그런 생각입니다. 저서에서 미국은 AI 혁명 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쓰셨는데 AI에 강한 기업이 사실 미국에 많은데도 네네. 이렇게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AI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AI가 실물 산업과 산업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때 미국은 굉장히 강력해지고 잠재 GDP가 2%인데 앞으로 10년 가까이 시간을 생각해 보면 이 2%가 점프업해서 4%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 엔비디아의 이제 대표 젠슨 황 이야기들 보면 이제 칩도 잘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칩은 수요가 상당히 탄탄하다고 했지만 이 수요는 아직 ICT적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IT 기업들 위주로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패러다임이 변화하려면 우리 쉽게 말하면 AI가 엔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동차 엔진을. 그래서 가성비가 좋고 출력은 좋은데 기름은 덜 먹게 하는 엔지니어가 그것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 AI가 스스로 그동안 경험상 이게 좋아 이렇게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을 짓는데 스마트 건물을 AI가 설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계 구조학적인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거를 AI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일자리를 상당히 많이 잃게 되겠죠. 그게 머지않은 시점에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시간은 뭐 1년 이상은 좀 걸리겠지만 근데 그게 되면 사실 이제 사람이 필요 없어지겠죠. 고용 연봉자들도 필요 없어지게 되죠. 그러면 항상 이제 과거 역사 트렌드를 보시면 미국의 그 생산성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미국의 고용이 항상 떨어졌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다시 어떻게 살아났냐면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전체 경제 풀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AI로 생산성 혁명이 생겨서 경제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그 전에는 어쨌든 사람이 많이 이제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축소가 되지만 점프업을 한번 하면은 파이가 커지니까 고용이 또 살짝 늘어나요. 왜냐하면 AI로 이제 하다 보니까 AI 관련돼서 이런 거를 또 설계할 사람이 필요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고용시장이 조금 안정화되고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구간으로 변모해 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이제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네. 표현하셨는데 한국 주식시장과 비교했을 때 미국 주식시장의 장점 설명해 주신다면? 제가 예전에도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한국은 소음인, 한의학적으로 보면 미국은 태음인. 막 운동을 해가지고 몸이 따뜻해지면 소음인은 그러다가 금방 다시 차가워지잖아요. 태음인은 뛰면 뛸수록 계속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태음인, 미국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재정과 그 다음에 그 우리 통화 정책이 자산 시장을 뒷받침하는데 항상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단순한 생각으로 보시면 우리 이제 가계복지 조사 결과를 보시면 우리의 가계의 70%, 80%, 많게는 90%까지도 부동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60%, 70%가 뮤추얼 펀드, 주식,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에쿼티뿐만 아니라 채권 투자 뭐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들의 자산은 사실 배당이라는 문화 자체가 너무나 거의 이제 안정화됐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서 배당을 계속 얻는다는 거는 노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렇기 때문에 뮤추얼 펀드 회사가 주식을 그런 이제 배당 위주의 기업들을 투자를 편입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펀드를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 시장은 버팀목이고 미국의 어떤 이제 지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미국은 계속적으로 부양을 하고 주식시장 살리기에 들어가고, 기업들조차도 이제 스스로 우리는 이제서야 밸류업을 하지만 이미 밸류업을 스스로 시행해 왔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밸류업은 우리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적자가 많고 국가 부채가 많고 이런 저성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선 내수 살리기가 사실 밸류업밖에 뚜렷한 건 없어요. 금융학적으로라도 자산시장을 좀 좋게 만들어서 그로 인한 소득이 소비에 쓰여질 수 있게. 왜냐하면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전체 취업자의 한 25%가 이제 자영업자인데 이분들이 계속 폐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자산시장, 뭐 부동산이야 사실 말 그대로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당장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근데 이런 이제 유동 자산 시장을 조금 부양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돈이 돌게 하는 매개체가 됐으면 하는데, 그런 정책에 있어서 좀 혼선이 많은 것 같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경제학적으로만 봤을 때. 싱가포르가 과거에 우리 2009년도만 하더라도 소득 수준이 이제 3만 불 중반 후반대를 기록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1인당 소득 수준이 8만 불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2015, 16년도에 처음 3만 불을 뚫고 거기서 계속 횡보하고 있죠. 거기 싱가포르의 가장 큰 장점은 딱 하나를 꼽자면 전통성 있는 정책의 일관성이에요. 누가 뭘 하던, 어떤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누가 어떤 정치인이 되던 정책은 계속 일관적으로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투자하고 내국인들도 신뢰하고 투자하는, 이번에는 이게 맞다, 저번에는 다음에는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정책들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좀 살리기 정책에 좀 같이 노력하는 게 있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소음인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 경기 침체 우려나 대선 결과에 비교적 영향을 조금 덜 받는 섹터는 어떤 분야인가요? 이거는 제가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요즘에는 좀 걱정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떨까 우려도 되는데, 바이오 산업이요. 바이오 산업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를 했으니까 바이오 산업이 좋아진다. 그건 이제 자금을 확보하거나 투자하거나 R&D 하는 데서 환경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요소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바이오 산업, 이제 미국의 헬스케어 산업들은 제일 중요한 요소가 지금 약가 인하에 걸려 있어요. 약가 인하를 해야 된다는, 기존에 많이 팔리던 약들, 머크라든지 화이자, 존슨앤존슨 이런 이제 대량으로 많이 팔던 퍼스트 인 클래스 약품들이 거의 5년에서 10년 사이가 있으면 이제 기술 특허가 만료가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약가 인하의 압력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약가를 좀 인하를 해줘야 사실은 이제 의료 수가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연동돼서 낮아질 수 있고, 그래야지 정부가 그쪽에 쓰는 이제 헬스케어 쪽에 쓰는 돈들도 조금 줄어들면 다른 데 예산의 여력이 생기거든요. 이 기술 특허가 만료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누군가가 이제 복제약을 만들어서 그 약을 이제 기술 특허가 만료됐으니까 이제는 특허가 A사한테만 있는 게 아니니까 나도 복제약 만들어서 팔게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을 뺏기겠죠. 그러니까 이 이제 그 빅파마들이 다급해진 겁니다. 더 면밀하고 정교하게 치료 약물을 갖다가 투여하려는 그런 바이오 산업의 그 니즈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기술 수입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회사를 사는 거예요. M&A가 활성화되고 계약도 굉장히 우수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호적으로. 그러한 트렌드가 일본을 타고 한국으로 타고, 그래서 한국에 지금 거의 10년 이상 연구한 플랫폼, 바이오 플랫폼 회사들 몇 개 안 됩니다. 손에 5손가락에 꼽히는데 이런 회사들이 러브콜을 받고 있고, 어찌 보면은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있고요. 우리 비만 치료제 지금 핫하잖아요. 근데 남아 있는 건 의학 쪽의 전문가분들하고 얘기해봐도 치매 파킨슨이에요. 고령화되면서 전 세계가 이제 힘들어한 부분이 이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약물은 개선보다는 본격적인 치료보다는 더 진행되는 걸 막는 정도인데, 이게 결국에는 이 뇌를 들어가는 투과가 얼마나 잘 되는지 효율성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연구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새로운 파이의 시장을 석권하게 될 상황이 머지않은 시점에 올 것 같다. 이건 단순히 금리 인하했다고 뭐 주가가 그래서 뭐 반등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다. 산업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큰 트렌드가 생기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꾸준히 나오는데 중추절에도 지갑이 열리지 않았다. 뭐 VT나도 월병 술도 안 팔렸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최근 중국 경제 상황을 좀 짚어주신다면. 중국은 조금 안 좋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좀 객관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고정적인 오프라인 소비나 아니면은 투자, 뭐 고정 투자 같은 거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집도 안 사잖아요. 이제 신뢰성이 떨어져서 아무래도 이제 부채 조정을 하니까 부채 조정에 의해서 건설사들이 타격을 입으면서 후분양 제도인 주택 공급이 잘 안 되고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도 파기하지 못하는데 집은 안 져주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안 쓰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온라인 소비는 또 잘 돼요. 온라인 소비는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거의 10%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또 반면에 무역 수지는 또 개선이 돼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쪽의 수출이 또 잘 돼요. 물론 이제 기술이나 이런 측면에서 약간 저가 쪽이 가깝겠지만 중국 다 안 좋다, 저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양면성을 얘기하냐면 구조학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좀 따라갔으면 하는 부분이 부채를 조절하고 있잖아요. 인위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조절하고 있잖아요. 근데 10년 전에 시진핑이 얘기했던 우리는 내수의 위주로 부채에 의한 양적 성장은 안 할 거다가 지금 어찌 보면은 현실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는 소비 시장에서는 되게 안 좋지만 실제 소매 판매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막상 지표가 나오면은 그걸 보고서 아, 중국은 다 이건 엉터리 통계야, 이렇게 이제 평화를 하지만 실제로 구조학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걱정할 거는 확실히 양적 성장은 이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5% 그다음에 4% 후반대 성장 예상을 하지만 아마도 머지않은 시점에 4% 초반 3%까지도 성장을 다운그레이드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전에 모든 5%, 6%, 7%의 성장은 사실 부채를 끌어서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제조업이 살아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 위주로 성장하는 구조가 형성이 되면 아무래도 많은 인구인데 내수의 성장에서만 모든 소득과 모든 이제 그 경제 활동의 근원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은 둘 중에 하나죠. 내수 소득이 확실하게 늘 수 있는 것 방편이 나오든지 아니면 인구가 줄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조절에 들어갔다. 좀 슬림화하는 경제 구조로 변화하기 시작을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대선의 이제 결과에 따라 중국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트럼프와 해리스 각각 이제 대선에 당선된 경우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어떻게 달라질지. 둘 다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관세 정책을 너무나 세게 매기고자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출발점은 이제 미국을 위해서 관세를 매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트럼프는 세율 인하할 거니까 거기서 세입이 줄면 당연히 그 돈을 관세로 메꾸겠다. 이게 단순 논리죠. 근데 해리스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더 무서울 수 있다 이랬잖아요. 인권 문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신장 위구르 노동자 탄압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아직도 바이든 정부이긴 하지만 그 민주당에서 당장 미국이 필요한 태양광 관련된 폴리실리콘을 중국 걸 특히 신장 위구르에서 생산된 건 사지 말자 이랬거든요. 근데 필요한 건 미국이었어요. 당장 필요한 건 미국인데 미국이 저기가 나쁜 짓 했으니까 저희 거 사지 말자. 그러니까 이 공급망이 훼손이 되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을 했거든요. 이런 현상이 해리스 때는 더 세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중국의 제조업 부품이라든지 많은 원자재 가공품들은 필요한 요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리스는
인권에 대한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가 중국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 홍콩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중국 물건을 안 사거나 관세를 매기거나 중국하고 컨플릭트가 심해지는 현상들은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외국의 기관과 기업이 이제 위안화로 발행하는 채권 네. 판다본드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이 이를 계기로 이제 위안화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박사님이 보시는 위안화 전망은 어떨까요? 위안화를 국제화하려면 당연히 그러니까 FX와 직결되는 게 뭐냐면 채권이죠. 바로 이제 국가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게 국채죠. 그래서 이 채권 시장이 미국이 했듯이 미국의 채권 시장에 대한 수요는 왜 계속되나요? 생각해 보시면 채권이 워낙에 많이 팔려 있어요. 발행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채권을 안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 방편을 그대로 답습하는데 위안화는 그 완전 자율 변동 환율제가 아니에요. 아직도 관리 변동 환율제거든요. PBOC에서 이제 고시를 해가지고 매일 몇 퍼센트, 0.5% 정도의 이제 변동을 주면서 바스켓 통화, 그러니까 다른 통화 대비 가치가 얼마니까 지금 오늘 날짜에 환은 위안화 가치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고시를 하거든요. 이렇게 고시하는 환에 연동되는 채권을 전 세계가 자율적으로 사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가격의 통제는 결국에는 국채는 환과 금리 요소인데 금리도 사실상 그 중국의 공산당이 어느 정도 통제를 하는데 환까지 PBOC가 중앙은행이 통제를 하고 있다면 사실 통제되는 상품을 내가 사서 그들이 가격을 쉽게 다운그레이드 하거나 쉽게 올리거나 하는 리스크에 항상 이렇게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신흥국이나 중국과 교육이 많은 국가들 입장에서는 아시아 일부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안 살 수가 없겠죠. 왜? 그들한테 교육을 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그들의 금융자산을 사면서 어느 정도 협조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물론 그들의 파이와 블록을 형성하기 위해서 중국은 열심히 달릴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달러가 무너질까요? 이제 대체할 통화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반대로 생각하면 유럽이 만약에 그 파이에 들어갈 것이냐, 영국이 들어갈 것이냐, 일본이 들어갈 것이냐, 어쨌든 세계를 리딩하는 일부의 국가들 봤을 때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EU가 이제 관세 폭탄을 때리려고 하니까 중국이 이제 전방위 외교전에 시진핑까지 나섰더라고요. 최근 전기차 관련된 중국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를 좋게만 해석한다면 중국의 전기차는 배터리도 자율적으로 내수해서 너무나 싸게 잘 만들고 물론 이제 효율적이지만 사실 쓸 때는 불안정성도 아직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싸게 생산을 해가지고 전기차에 스스로 탑재를 해서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무역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를 생각해보면 반덤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저렴하게 만들지만 상품의 효율성이나 이렇게 안전성, 내구성 없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찍어가지고 판매하면 그러면은 그만큼 자국의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은 더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일 큰 파이 시장이 중국 내부에서도 내수 시장, 중국은 다 전기차로 지금 다 변신했잖아요. 왜냐면은 워낙에 큰 비아드라는 기업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하고 그 다음에 그 유럽 시장을 같이 섞어나지 못하면 결국엔 내수 파이 시장에서만 팔다가 거기서 한계점에 봉착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진핑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그동안에 이제 약간은 이제 우리가 외도를 했던 독일한테 계속 협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런 대신에 이제 독일한테 이 문을 열어줘, 좀 낮춰줘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중국이 갖고 있는 원자재의 풍부함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에너지 관련되는 것들을 좀 독일은 얼마 전까지 이제 화들짝 놀랐잖아요. 러시아 이제 가스 제재 이런 이슈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독일한테 살며시 계속 요구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가속화되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미국의 편은 유럽이고 일본이고 다 영국이고 다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전에도 이렇게 경제가 블록화되고 편먹기를 하고 냉전 시대를 보면은 한 명씩 이렇게 배신자들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쪽에 붙고 또 어쩔 때는 또 뭐라고 하면 또 다시 이쪽으로 붙고. 근데 약간 독일이 그러한 현상들을 만들 가능성이 있고 그의 빌미를 삼아서 이제 시진핑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올 상반기에만 250억 달러를 반도체 제조 장비에 이제 투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역대급 반도체 이제 장비 투자가 이게 중국 경제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중국이 갖고 있는 기술 특허,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허를 보면 전 세계 1등이에요. 미국하고의 기술 특허 건수 규모를 보면 10배 수준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거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러니까 사실상은 별 필요 없는 이제 연구소라든지 대학 학교에서 이제 기술 특허를 내면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기술에 대해서 정교함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규모도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가형, 좀 기술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미국보다는 다운그레이드 됐지만 저가형이고 효율성이 있는 반도체 관련되는 이제 부품이라든지 산업 이제 제품들을 가지고 그걸로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미래 반도체 산업을 석권을 하고 거기서 수출 경쟁력을 늘리면 AI 쪽을 갖다 생산해야 되는데 그 기술을 갖다가 모방하고 베낄까봐 사실 위험 요소가 있다 그래서 미국의 AI 관련되는 제품들 부품들에서는 돈이 안 돼도 좋으니까, 돈이 줄어도 좋으니까 수출하지 마 이렇게 금지를 내렸잖아요. 그게 좀 중국의 한계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가형 반도체는 충분히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데, 예전에 우리 디스플레이가 한참 핫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범용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가 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노트북에도 쓰이고 막 그럴 때 사실 중국이 그때 했던 행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업들한테 1,000억, 2,000억 수출해가지고 사실은 중국의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장비도 아니에요. 굉장히 소규모로 1,000억, 2,000억이 소규모예요. 그들 입장에서. 근데 그걸 해서 그 기술을 모방을 해서 2년, 3년 뒤에 비슷한 제품을, 장비를 스스로 내놓고는 했거든요. 그러한 이제 기술 답습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 돈도 많이 투입을 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내수를 살릴 정도의 힘을 갖지 못할 것 같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침체 타겟책을 이제 내놓고 있지만 거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부동산 경기 침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실까요? 이거는 이제 L자형으로 간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시진핑이 이번에 이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고 개인들이 이제 심리가 안 좋아진 거는 부채 조정이잖아요, 이슈가. 그러니까 부채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부채로 기업들이 많은 주택을 공급을 함과 동시에 건설사들이 많이 판매하면서 또 개인들도 빚을 져서 부채로 또 집을 샀잖아요. 근데 이 부채의 조정을 기업부터 시작을 한 거죠. 부채로 성장한다는 거는 구조적으로 뭐냐면은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돈을 가져와서 투자를 하고 집을 짓고, 없는 돈을 가지고 집을 사는데 이걸 안 하기로 한 거잖아요. 조정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지금 레드라인이라고 그래서 부동산 그 부채 관련되는 이제 기준점을 정했는데, 이제 시진핑이 그거를 좀 완화시켜 준다는 거는 발표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완화는 이제는 안 먹혀요. 아예 다시 되도록해서 없애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공급을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다음에 수요자들, 집을 사는 입장에서 이걸 믿고 갈 수는 없다. 왜냐면은 부채로 성장해가지고 집을 공급하던 기업들이 부채가 못 쓰게 되니까 이게 주택이 언제 완료가 되고 어떻게 잘 계획대로 추진이 될지 미지수가 있는 상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주택을 쉽게, 실수요자라면 모르겠지만 쉽게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 즉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만 취하는 게 맞다. 그냥 부채 조정하면서 경기는 약화되는 걸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거는 옛날의 정책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중국 경제 상황이 이제 나아지지 않으면 대중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달갑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중국 리스크를 좀 최대한 피할 수 있는 한국만의 전략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결국에 일반론적인 얘기지만 다변화죠, 다변화. 그러니까 상품도 다변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출 국가도 다변화해야 되죠. 근데 우선순위는 뭐냐? 상품이에요, 상품 다변화. 상품 다변화는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번에 2분기 GDP만 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GDP가 2.3% 성장했는데 재화와 서비스 수출의 기여도가 2.6%예요. 그러면은 2.3 성장했는데 수출 쪽이 2.6 기여했으면은 수출이 오히려 0.3 큰 거잖아요. 그러면 0.3 어디 갔나요? 재고 투자하고 내수해서 다 까먹은 겁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만약에 수출 이번에 잘 안 됐으면요,
우리나라 성장 0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반도체 쪽하고 우리가 그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있잖아요. 이런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계속 투자를 하고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안 좋은 게 보이면 그거 가지고 벌금,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기업이 뭘 잘못했다 그러면서 막 속박을 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은 버팀목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수에서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너무나 폐업도 너무 많은 상태고,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이 좋은 기술을 더 펼칠 수 있게 환경적인 요소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게 결국엔 금융시장의 주가하고도 연동이 됩니다. 결국엔 살아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다음번에는 또 그랬다가 또 말고 이러지 말고 좀 일관성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일본 얘기를 여쭤볼게요.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3분기에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 경제 성장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자면. 3분기에는 일본이 그동안의 성장에 되게 강했던 패턴에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그동안에 내비쳤던 여러 가지 이제 내수 부양,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노동소득의 이제 인상, 임금 인상, 그 다음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 하면서 투자도 잘 되고, 그다음에 고용도 잘 이루어지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소비도 많이 늘어났겠죠. 근데 이러한 정책의 공백이 생기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새로운 총리가 나올 텐데 재정을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이제는 어떤 분야로 또 모멘텀이 생길지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재정 정책의 여력이 이제 잠깐 쉬면서 성장률도 잠시 다운그레이드가 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또 본격적인 경제 불황으로 가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조적으로 보면 일단은 그동안 해결이 안 됐던 임금 상승률을 3% 이상으로 맞추기로 했고, 그게 거의 이제 아베 총리 때도 못했던 거거든요. 이게 장기 수공 과제였는데 못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안 한 거죠. 왜냐하면은 일본의 기업들 같은 경우 완전히 이제 그 순환 출자 구조이고, 그 다음에 순환 출자 구조라는 거는 기업의 주인이 최종 종착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관료화되고 정부의 어떤 스탠스나 입김에 따라서만 이렇게 변신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이제 그 임금 인상 요구 이런 걸 들어줄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임금 인상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수에서도 이제 소득과 소비의 여력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정책의 모멘텀들이 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쉴 뿐이다. 오히려 이제 이런 임금 인상이라는 장기 이슈가 해소가 되면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은 다시 좀 안정적인 성장 궤도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한편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이제 성장 구조를 잘 만들었던 이제 그 총리가 좀 일관성 있게 그분이 계속 하셨으면은 이런 이제 모멘텀이 약간 없었을 텐데, 미국하고 비슷한 거죠. 성장률이 이제 완벽하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정책의 어떤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 약간 다운그레이드 되니까 다 침차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약간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 신호에 엔달러 환율이 이제 140엔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엔화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편 뭐 엔캐리 트레이드 우려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향후 전망을 해주시자면.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시장에서 엔캐리 트레이드는요, 말 그대로 엔캐리 트레이드 축소 때문에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폭락합니다. 이거는요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꾸 불안을 조장하는데, 사실 엔캐리는요 일본계 은행에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아서 투자를 한다는 입장인데요, 그거를 자료를 보시면 BIS 자료에서 일본계 자금이 4조 5천억 달러가 전 세계 투자가 돼 있고요. 절반 가까이 2조 2천억 달러가 미국의 비금융 기업들한테 투자가 돼 있어요. 이 투자금은 단순히 이제 금리가 오르고 일본이 금리가 올라가고 이제 스프레드가 축소되면 돈을 빼고 이런 금융적 투자가 아니에요. 장기적인 FDI와 같은 장기적인 어떤 이제 경영 참여나 협력의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환의 문제인 거죠. 엔화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엔달러 환율이 막 떨어지게 되면 그동안에 매도 포지션에 걸었던 사람들, 엔화를 팔고자 했던 사람들은 사야 되잖아요. 사서 어쨌든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엔화에 대한 비상업적 매도 포지션이 엔화의 변동이 있을 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니까 비상업적 포지션들은 사실은 헤지펀드나 아니면은 대부분이 사모펀드에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다변적인 전략을 갖고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요. 그 엔화 매수 매도 포지션들이 해지화돼 있고 파생으로 돼 있으면은 이게 엔화가 나는 팔 거야 라고 포지션을 정해 놓은 사람들이 엔화가 강세를 막 보이면은 손실이 어마어마해져요. 그러면 이거를 메꿔야 되니까 항상 금융시장 불안, 그러니까 가격의 변동이 생기면 우리 개인 투자랑 똑같습니다. 손실이 너무 많아지면 딴 데서 돈 가져가지고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자산을 파는데 그러한 파는 행동들이 시장의 불안, 약간 웹더독이라고 해서 약간 꼬리를 자꾸 흔드는 거죠. 꼬리를. 일본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들 엔캐리드가 돈이 확 나갔다가 확 빠지는 그런 성격의 돈이 아니다. 다만 심리적 불안의 요소는 살아있다. 근데 BOJ가 그동안에 이제 가야주 오에다 총재가 그동안에 이제 얘기했던 것도 엑시트를 할 때 그 전에 발언 보면 조심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물가가 오르니까 사실은 이제 0.25까지 올렸죠. 근데 여기서 더 공격적으로 올리긴 힘듭니다. 왜냐면은 일본의 국채는 BOJ랑 연기금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금리가 올라갈수록 쉽게 말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만큼 일본에 얼마 전에 그 지금 연금 개혁했던 거 아시죠? 연금 개혁을 해가지고 부담률도 많고 우리랑 비슷해요. 부담률은 우리나라 더 많은데 젊은 층이 나중에 돈 못 번다고 되게 불안해요. 근데 그 연기금 펀드의 가치가 금리 인상 때문에 또 떨어지면요. 돈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는 돈을 메꿔야 되는 노후가 돼가지고 그런 구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할 것 같으냐? 아,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나라 살리는 게 먼저지 사실은 물가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고려하면서 아주 서서히 하는 거지. 제발 일본 엔캐리 특소 가지고 일본 금리 인상이 열려 있습니다 가지고 불안을 조장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BOJ 담당자라면 그런 거 안 합니다. 저서에서 일본 붕괴론은 비현실적인 소설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말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탈출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보면 이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었는지 잘 지탱했던 30년이었는지 헷갈리시죠? 일본은 절대 안 망합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재작년에 일본 엔화가 이제 급등을 하니까 엔달러 환율이 엔화는 이제 헤지펀드들이 숏배팅을 해서 엔화 일본의 시장은 붕괴가 되고 일본은 경제를 몰락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적인 마인드로 보면은 절대 안 돼요. 미국도 한국적인 마인드로 보면 안 되고 일본도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양적 완화라는 것이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채권을 우리 BOK가 무한정으로 살 수 없어요. 일본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BOJ가 막 사다가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 어떡해요? 그거를 막을 수 있게끔 미국하고 무제한 통화 사업이 체결이 돼 있어요. 일본의 엔화 불안, 그러니까 엔화 불안이라는 건 달러 대비 가치가 너무 현저하게 떨어져서 그 자산이 붕괴가 될 것 같으면 달러를 빌려서 일단 메꿀 수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가진 자들의 특권이다. 일본은 가진 자에 속해요. 부채가 그렇게 많아도 그 부채를 지탱하는 건 연기금하고 BOJ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게 일본이 미국의 등을 얻고서 자금 여력이나 달러의 공급 여력이 생기니까 미국보다도 더 많은 국채를 내수해서 소화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성장의 모멘텀, 그러니까 안 한 거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임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고 이제 그 아베 총리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일본이 이제 엔달러가 올라가면 일본 엔달러가 올라가면요 사실 일본 외국인 투자가 별로 없어요. 주식은 일부 있어요. 근데 채권에 외국인 투자가 없어요. 엔화가 올라가면요 그렇다고 해서 국채를 팔지 않아요. 우리나라랑 구조가 다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엔화 쇼패팅하고 외국인 자금이 채권 시장에 돈이 안 들어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채권 시장인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이게 금융을 지키는 것도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것도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것도 결국에는 다 정책에 달려 있다. 그리고 우방 국가 뭐 좋든 싫든 좀 얄밉긴 하지만 미국과의 연대감 이런 데에서 외교적인 거 이런 데서 다 모든 나라 살림살이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쉽게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올 상반기부터 이제 뭐 매물이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등으로 매물이 소진되면서 집값이 상승하는 듯 보였다가 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이후에 조금 또 꺾이는 매물이 또 쌓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집값 진짜 반등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이게 이제 저는 집값의 부동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비난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저는 부채가 이제 우리 사실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도 그렇고 GDP 대비해서도 100% 다 넘었잖아요. 코로나 직후의 시점에서 부채가 다 늘어났죠. 근데 그 뒤에는 GDP가 늘어서든 아니면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둔화가 됐어든 다른 나라들은 다 조정이 왔어요. 근데 한국은 일직선이에요. 계속 일직선이에요. 추세상 보면. 때로는 저 그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너무 철학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이 부채는 후세대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 그다음에 우리의 아이들한테 굉장히 잔인한 부채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는 특이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전세라는 유일한 제도가 있고 전세도 부채예요.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 위에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얹혀서 대출의 대출, 개인 대출과 은행의 대출이 섞여서 현금이 좀 들어가서 가격을 받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이 부채에 대한 구조들은 다 누가 갖고 있냐면은 결국엔 갚아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 당사자들은 다 후세대예요. 후세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상적인 자산 가격의 형태인가? 그다음에 이거를 떠받치기에 그러면은 우리 후세대들이 다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여력이 있는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이게 진짜 반등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고 항상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관성이라고 얘기했는데 가계부채 조절이 필요하다는 건 10년 전, 15년 전부터 얘기가 됐지만 항상 우리는 모든 것들이 부동산에 자산이 많이 편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쉽게 조정하기도 힘든 구조이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에서 사실 이제 어찌 보면 다음에 누가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근데 이번에 이창용 총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랑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존경스러운 말씀인데 나 때만 안 생기면 되지, 큰일이 안 나면 되지. 그러면서 뒤로 미뤘던 게 여기까지 온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그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건 되게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만큼 이게 조정이 필요하고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신용이나 부채로 떠받쳤던 가격의 조정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좀 가격도 중요하지만 면밀히 생각해 볼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어르신이 나는 되게 이제 인기 지역이라서 집 팔고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거를 자손들한테 주면 돼. 근데요, 그 자손이 맞이할 세상은요, 그 돈 가지고 그렇게 쉽게 그렇게 부유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없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커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책에는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건지 통화 가치가 떨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묻지마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속화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본이 예전에 그런 현상이 한번 있었거든요. 일본의 주택법을 놨다가 쫙 빠졌잖아요. 근데 주택 가격 지수 보면요, 뭐 인기 지역의 가격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그때도요, 동경 1등 지역은 안 빠졌어요. 똑같이 빠졌습니다. 다 절반.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가 절반, 적게 올랐다 절반, 다 절반 지수는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인기 지역의 가격은 고가를 형성해요. 거래가 안 돼요. 근데 비인기 지역이나 아니면 외곽의 지역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돈을 벌어서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요, 엄두도 안 나고 갈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국가 내부적으로 경제가 규획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미 그런 증상들 있잖아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이 동네 안 가요. 굳이 저기 가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 안 도는 거죠.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나중엔 최종 종착지는 어디 가냐. 물론 10년, 20년 걸리겠지만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죠. 그냥 돈이 안 도는 상태에서 돈은 많이 풀려있는데 자산 가격은 높지만 아무도 사지 않고 그냥 저 동네는 나랑 상관없는 동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이렇게 변환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이 좀 길어지긴 하지만 이창용 총재가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생각했던 게, 하느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교육제도, 지역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배가 잘 되면요, 효율적으로 잘 되면 분명히 전환 시점이 크게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남은 4분기와 내년 경제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올해 4분기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4분기가 미국 입장에서도 봤을 때 대선이 이제 끝난 직후이고 그 상황에서는 미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수요가 다소 공급이 약간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그렇다 보니 수요를 미리 쟁겨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미국한테 수출을 많이 했지만 어느 정도 대선이 끝나고 내년도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업들이 적극적인 어떤 이제 제품을 사거나 구매를 사서 혹은 투자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진 않을 것 같고 약간의 오히려 비수기적인 요소가 좀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분기는 수출이 좀 다운그레이드가 좀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수출보다는 좀 다운그레이드가 되면 사실 성장률은 다시 지금 2.3% 나왔던 숫자가 전년 대비해서 2% 초반대이거나 1% 후반대까지 좀 다운그레이드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의 내수 경제 패턴을 놓고 보시면은 안 쓰잖아요. 그리고 쓸 여력도 없어졌고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더 높아지고 그만큼 내수의 패턴은 다운그레이드가 계속 되면서 이게 이제 완전히 뭐 우리가 U자형으로 움푹 패이진 않지만 계속 L자형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근데 수출까지 모멘텀이 좀 없으면 4분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거리가 생기겠죠. 하느니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근데 저는 내년까지 지켜볼 가능성이 있고 이창용 총재께서 말씀하셨던 그동안의 내용으로만 보면 상당 기간을 지켜보실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명한 자산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이제 대본에 보면 주식, 달러, 금, 채권, 코인 다변화를 위해서는 다 하셔야죠.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왜냐하면 해치 펀드들도 요즘에 미국 사모 펀드들도 코인은 해요. 비트코인은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해치라는 거는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이제 그 변동성을 줄이려면 결국엔 자산을 다변화하는 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중요한 거는 미국의 에쿼티가 최근에 경기 침체론 때문에 변동성이 많았지만 이번에 금리 인하는 그 전에 너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금리를 높였던 걸 다시 낮춰준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조금 더 해줄 수 있어요. 그냥 경기는 좋았어요. 그리고 근데 경기가 좋았는데 조금 보태준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는 그래도 완만하게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에쿼티를 갖다가 너무나 축소하는 거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미국으로 중심을 두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산업으로 보면 바이오 산업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불안해지면 어떡하죠? 여러분들 시클리컬 경기는요 어느 나라든 화학 산업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공장, 도료 건설, 그다음에 페인트 다 직결이 돼. AI 반도체주 뭐 변동 보이고 막 불안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시가총액 상위 10개의 기업들 미국 화학 기업들만 한번 보세요. 변동 거의 없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AI발 변동성이지 경기 침체발 변동성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에코티 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미국 중심으로 한다면 화학이나 바이오 산업은 좀 중심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금은 저는 좀 우려돼요. 걱정돼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해서 금 가격이 올라간다. 근데 상당 부분의 매수 주체가 물론 가격은 더 오를 수 있지만 중국이 많이 사기 때문이거든요. 달러 대신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을 중국은 저도 좀 불안해요. 말을 너무나 쉽게 뒤바꾸니까 언제 매도가 또 나올지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워요. 금은 조심스럽고 달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량의 자산을 가져가신 분들은 충분히 해지하는 차원에서 수익보다는 해지하는 차원에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채권은 조금 저는 지금 상황에서 특히 뭐 미국채는 여러 그 마케팅이 펼쳐지고 미국채 투자해서 이런 건 있지만 저는 미국채는 조금 불안해요. 왜냐면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가격은 이미 비싸질 대로 비싸졌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금리 인하가 펼쳐질 때는 지금과 같은 이렇게 스마트한 자산 시장에서는 채권을 이제는 살 때는 아니에요. 사더라도 되게 조심스럽게 사야 되고 적은 양을 사야 되는 그런 구조고 비트코인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산의 다변화 전략을 위해서라도 가격의 급등 급락은 없을 것 같지만 다변화 측면에서는 좀 넣어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박사님께 글로벌 경제에 대한 폭넓은 인사이트를 많이 배워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